9월 10일 금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서 3년 반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가깝게 접촉하진 않아서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더라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일상 접촉자 41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감시도 밀접 접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는데요. 구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일상 접촉자 중 172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며 한층 강화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는 1명, 환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메르스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호위망에 구멍이 뚫려선 안 된다며 기내에서 확진자와 같은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안이라는 게 일단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이 비즈니스석에 탔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 승객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추가로 그 조사를 해봐야 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모든 의료기관과 또 저희 모든 의료인이 함께 진료 현장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함께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와 함께 정부도 전국 17개 시도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초기 대응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세계적인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치사율이 최고 46%에 달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대개 중동 지역에서 낙타와 접촉하거나 확진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2주의 잠복기를 보이는데 발열과 함께 호흡 곤란, 설사,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국내에선 2015년 5월 첫 환자가 발생해 같은 해 12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됐고 그중 38명이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메르스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귀국 후 2주 안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메르스는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보건당국이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시키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악몽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모셔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들 이동 경로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당시 감염자들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번의 경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첫 확진 환자를 진단 내리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졌던 거죠. 그리고 그때 병실도 공동병실. 맞습니다. 예, 그랬던 적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한 거긴 한데 이분이 이제 쿠웨이트 현지에 있을 때부터 설사 증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병원에 이제 들렸는데 뭐 메르스 진단을 받진 못했던 거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불편해서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진해졌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승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 휠체어를 대기시켜달라.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검역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검역 담당관에게 자기 증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검역 담당관이 이제 혈액 체온 체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이제 귀가를 하시되 가능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제 가신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중간에 연락을 했고 병원 측에서는 조금 이제 심각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응급실 쪽으로 갔는데 응급실이 아니고 응급실 앞에 예. 삼성병원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예. 격리 진료실을 따로 만들었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격리 진료실로 바로 들어갔고 격리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방역 그렇죠. 장비 다 갖추고 예. 들어가서 진료를 예, 맞습니다. 한 거죠. 자, 진료를 한 결과 이건 메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고 예. 그래서 방역 당국하고 협조해서 지금 서울대병원 격리 병상으로 이동을 시킨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일단 환자가 분명히 자기 차로 이동할 수가 있었단 네. 말이에요. 아내한테는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하면서 또 갈 때 차는 그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이제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5년도 때 그러니까 2차 진원지 네. 이런 악명이 높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일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거죠. 예.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리 진료실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오면 예. 다른 환자들하고의 접촉을 일단 피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과거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점. 예.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86명 그때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91명이 서울대병원에서 나왔거든요. 예. 삼성 서울병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 예. 서울대병원이 아니고요. 예. 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이 그래서 2차 진원지로 알려지면서 그때 상당히 곤욕을 이제 많이 치르긴 예. 했는데 그때 또 더욱더 곤혹스러웠던 상황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도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그때 감염이 맞습니다.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격리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이제 그 병실에 진료실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마스크하고 뭐 거의 중무장하다시피 하고 들어가서 진료를 하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선된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좀 느낀 생각이 다른 대형 병원들도 좀 이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좀 갖춰주면 어떨까. 다른 예. 데는 뭐 아직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병원을 직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네, 택시라는 그렇습니다. 공간 자체가 여러 사람이 타고 내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인데 오히려 자기 차를 타고 이동했다면 그 차에 대해서만 딱 조치를 갖다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질병관리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처에 대해서 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그렇죠. 예전보다 내렸는데.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인데 네. 약간 허점들이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인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냐 하면 검역 통과할 때 예. 입국해서 검역 통과할 때 이미 자기 증상을 다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검역 담당관이 곧바로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차단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 앰뷸런스가 오든지 뭐 검역 당국에서 이제 사실은 이분의 신병을 확보하고 예. 그때부터 조치를 취했더라면 예.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좀 본인의 좀 약간 또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부분인데 예. 이미 기내에서 증상을 느꼈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쿠웨이트 현지에 있을 때부터 뭐 이미 이거 아닐까라고 본인은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기내에서 사실은 그 승무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기내에서도 약간 그 고립 조치를 취했더라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밀접 접촉자가 뭐 2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1명으로 줄긴 했던데 예. 어찌됐건 그 사람들 숫자를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장이 사실은 한국에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공항에서 더욱더 빨리 그렇죠. 검역 대처를 할 수가 당국에 있었죠. 연락을 예. 하면 검역 당국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까지 연락을 해서 예.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이분 신병을 확보하는
예. 이번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일 있기 며칠 전에 뉴욕에서 예, 맞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예. 한 2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뭐 증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호소를 하니까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내에서 증상을 호소를 했고 그걸 미리 연락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됐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은 맞으나 예. 여전히 개선해야 될 지점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민들이 혹시 3년 전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냐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로 메르스의 일반적인 증상은 발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확진 환자도 사실 처음에 발생 당시에 확인을 못했던 게 발열 증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확진 환자처럼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의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여도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90% 이상이 이제 고열이나 기침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데요.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설사나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이분처럼 중동 지역의 유행 지역을 여행하신 경우에 설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번 경우를 저희가 봐서라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된 20대 영국인 여성 1차 검사 결과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은 비행기를 타긴 했어요. 그런데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서로 간의 연관성은 작다고 봐야 되는지 이제 이분은 그야말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1차 음성이고 2차 음성까지 나오면 대부분은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요. 환자의 2m 이내의 밀접 접촉자는 아니더라도 환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기내에서 이동할 수도 있었고 이 해당 여성이 또 기내에서 이동하면서 접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까지는 확실하게 음성이 나온 경우에 저희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관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그런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건지 2차 전염의 어떤 경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대부분은 재채기, 기침 등의 비말 감염으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감기랑 똑같네요. 예. 네, 지금처럼 기내에 이제 공기 중 감염이라든지 어떤 물질 매개물에 의해서 2차적인 감염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 밀접 접촉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이잖아요. 2m 이내에서 접촉해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밀접 접촉자는 아무래도 감염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잠복기인 14일 동안은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요. 예.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증상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자가 격리 동안에 혹시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 등의 메르스 증상이 생기게 되면 입원 격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 이후에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메르스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메르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요. 환자의 그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에 대한 대중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중증 폐렴과 호흡 부전이 올 때에는 저희가 인공호흡기 그리고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혈액투석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5년에 공포를 떠올리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특히 3년 전에 그 병원 내 감염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경험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도 대형 병원 찾기가 겁날 것 같고 또 대형 병원에서도 자체적인 프로그램 일단 중지하고
지금 그 위기 태세를 갖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 병원들의 전염병 관리 잘 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15년 메르스 발병 후에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격리시설과 입원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온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저희가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되어 있고요. 또 1년에 한두 번 이상 그런 예방법에 대한 그런 실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병원만 해도 지금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과 같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시민들께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전염병의 예방법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메르스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주 해주시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과는 가능한 접촉을 자제하고, 본인이나 타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 메르스 지역을 여행을 하고 증상이 발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로 먼저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건당국에서 파악한 단순 접촉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417명이라고 지금 들었는데요. 밀접 접촉자들은 뭐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 일상 접촉자라고 해도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은 이분들한테서도 감염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접촉자도 거의 뭐 집중 접촉자, 그러니까 이 근접 접촉자들, 밀접 접촉자들에 준해서 지금 뭐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밀접 접촉자의 이제 판단 기준이 2m 이내 접촉자 이렇게 지금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해놓긴 했으나, 뭐 이분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한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없잖아 있고요. 또 이분하고 접촉한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내 전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일상 접촉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에 확진 환자가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잠복기가 2주, 그래서 22일까지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일상 접촉자도 거의 밀접 접촉자에 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저는 제일 이번 사태 때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검역대를 아무 제지 없이 통과했다는 점이에요. 그때 자신이 분명히 휠체어를 직접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증상도 호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가 질문지 테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사전에 그 질병에 대한 충분한 어떤 호소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조금 더 매뉴얼들을 강화한다거나 검역대에서 조치를 갖다가 좀 더 약간은 강화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이게 수백 명으로 결국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질병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역관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러고 이제 중동에서 비행기가 들어왔고, 뭐, 최근에 뉴욕에서도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인지를 직감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동 대응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지금 이번 경우에 남아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뭐 추가 확진 환자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제 다행스럽긴 한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바로 그 대목이 뼈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철저한 대응 예방 중요합니다. 뭐 총리께서는 직접 과잉 대응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지나친 공포심이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뭐 지난번 이제 2015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역 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나머지 절차 부분에서는 규정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금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시스템을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예. 이제 응급의료법 바꾸고 난 이후에 응급실도 다 지금 바꾸고 예. 격리 치료실도 따로 만들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일반에게 확 한꺼번에 퍼질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직간접적인 접촉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또 사실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22일까지는 전 국가적으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좋겠고 22일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예.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한 잠복기 네. 지날 2주. 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좀 충분히 조심은 하되 또 과다한 공포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는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